33살의 미군 공군 여중위가 임무를 앞두고 기이하게 실종되었고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6년 후 사건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강압 사건을 통해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는데 범인이 다름 아닌 여중위의 친오빠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동생의 실종을 신고했던 사람이 바로 범인일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여군의 실종 사건입니다. 1973년 6월 29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은 노니 다슨, 남동생은 밥 다슨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전에는 이미 어머니 캔디스에게는 첫째 아들 토니 다슨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쌍둥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캔디스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군인 출신인 그녀는 굳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도 그들의 가정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새 아이는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서 자라온 노니는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아 결국 그녀도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미국 공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렉랜드 공군기지의 한 의료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노니는 성실하고 매우 진취적인 태도로 일했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중위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한 그녀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컨트리 음악과 춤을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여유 시간이 생길 때면 노니가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술집과 댄스 클럽이었습니다. 한 번의 댄스 수업에서 노니는 에드워드 프리드리 벨런을 만나게 됩니다. 노니는 에드워드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에드워드는 노니보다 20살 연상이었고 노니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 두 사람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며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노니는 이 기쁜 소식을 에드워드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에드워드의 반응은 노니와 정반대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며 노니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아이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니와 에드워드는 사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노니와 함께한 이유는 단지 외로움 때문일 가능성이 컸으며 노니처럼 깊은 감정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이 아이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고 결국 노니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노니는 자신도 싱글맘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어머니가 홀로 쌍둥이 남매를 포함해 세 남매를 키워냈기 때문에 자신도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캔디스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니가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반대했죠. 노니는 어머니와 달리 모성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캔디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아이가 나에게 가져다 줄 기쁨을 즐길 거라고. 2005년 노니의 딸 사바나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었지만 딸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사바나는 이미 16개월이 되었고 노니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주에 딸을 데리고 고향인 콜로라도로 친정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방문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고향에서 적당한 집을 찾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후, 즉 2007년 3월 노니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전역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3일 노니는 딸을 데리고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오빠 토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니의 집은 채트필드 주립공원 근처에 있었으며 당시 토니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니는 토니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고 11월 20일에 다시 공군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니는 이 기간 동안 집을 찾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밤, 논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11월 19일 새벽이 되어서야 오빠 토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논이는 잠시 컴퓨터를 하다가 오빠에게 딸 사바나를 잠시 더 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그 후에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마지막 휴가를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다음 날이면 공군기지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토니는 여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고 평소에 일로 지쳐있는 만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경, 토니는 지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논이가 위층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쇼핑몰에 가서 스무디를 하나 사오겠다고 했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아마 그녀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좀 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바나가 잠들자 토니는 아이를 논이의 방에 데려다 눕히고 그 후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토니는 아침에 깨어나 사바나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논이의 방으로 들어갔고 논이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이가 아마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전 내내 찾아보아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토니는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논이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이미 24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토니의 말에 따르면 논이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시간은 11월 19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논이가 집을 나설 때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이는 콜로라도에서 자신의 차가 없었기 때문에 토니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쇼핑몰에 스무디를 사러 갈 때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이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장시간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논이가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으나 누가 그녀를 태워주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토니는 조사 중에 11월 18일, 즉 논이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그녀가 한 컨트리바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바의 이름은 그리즐리 로즈였습니다. 그날 논이는 토니의 차를 타고 그리즐리 로즈 술집에 갔습니다. 논이는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이가 실종된 다음 날, 한 남자가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논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토니는 술집에서 2명의 남자가 논이를 괴롭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논이를 보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두 남자에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 논이는 그와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토니는 이 사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술집에서 논이를 괴롭혔던 두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다음날 납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이 두 남자에 대한 어떠한 범죄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11월 19일 오후 논이가 토니의 집을 떠난 직후 실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논이는 원래 11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공군 기지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항공사 승객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귀국 항공권은 사용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논이를 찾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논이의 친구들로부터 논이가 동료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성실했으며 컨트리 음악을 좋아했고 특별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논이가 에드워드와의 이별 후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고 최근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이 논이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실종되기 전 최소 2번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은 11월 19일 새벽 2시 반, 즉 그녀가 실종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로그인은 오후 1시경, 그녀가 토니의 집을 떠나기 1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논이가 실종된 날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추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노니의 휴대전화가 실종 후 90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노니의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었던 사실을 주목했으며 마지막에는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노니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11월 20일 오후 11시경 그녀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기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한 목장 근처에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목장은 토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쇼핑몰 옆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하여 토니 집에 있던 노니의 옷에서 채취한 냄새를 바탕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니나 그녀의 휴대전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 수사 후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고 경찰은 범죄 현장이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콜로라도 주에서 발생했지만 노니는 텍사스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콜로라도주 경찰은 텍사스주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노니가 실종된 몇 주 후 텍사스주 경찰이 수사에 합류했으며 그들은 수사의 초점을 노니의 전 남자친구 에드워드에게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가 가장 큰 용의자로 의심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워드와 노니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니가 임신하게 되었고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 6월 에드워드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이별한 후 노니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에드워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임신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노니에게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으나 노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노니는 딸 사바나를 출산했고 이후 두 사람은 사바나의 양육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바나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법원이 DNA 검사를 통해 에드워드와 사바나가 친부녀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사바나의 출생 이후 발생한 일부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액은 총 $10,000, 하나로 약 1,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바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에드워드는 매달 $900, 약 121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 판결은 노니가 실종되기 2달 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노니의 한 친구는 경찰에게 노니가 자신에게 나중에 내가 실종되거나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히 에드워드의 짓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에드워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며 경찰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그를 설득하여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에드워드는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이 에드워드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에드워드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장시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 에드워드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건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군 당국과 소통을 시작한 후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니의 사건은 처음에 실종 사건으로 다루어졌지만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이 고의적인 가출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니는 고향에 돌아오기 전 이라크로 파견되어 군사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미 이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노니가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가출을 실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따랐습니다. 노니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고 이미 딸을 위한 양육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4개월 후면 명예롭게 전역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주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동안 도망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고 있던 텍사스주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모든 재정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토니의 집을 떠날 때도 노니는 입고 있던 옷 외에 지갑과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로는 다시 켜진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은행카드나 신용카드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니는 도망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니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에드워드는 사바나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바나의 할머니 캔디스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캔디스는 법정에서 에드워드가 사바나의 출생증명서에 사생아라는 서명을 한 사실을 포함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바나의 양육권은 캔디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7일 텍사스주의 한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사바나의 양육권을 에드워드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매달 $900의 양육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돌보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바라볼 뿐이죠. 그 후 몇 년간 노니의 실종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콜로라도주 경찰과 미국 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니의 실종 사건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이 어떻게 그녀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건의 미스테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2012년 5월 21일 이른 아침,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던 한 젊은 여성이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깨운 것은 악몽이 아닌 한 명의 복면을 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침실로 난입했고 그녀의 머리를 침대 시트로 덮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후 이 남자는 여성의 손을 묶고 강제로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범행이 끝난 후 남자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록 이 남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고 피해 여성은 시트에 얼굴이 가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여러 유의미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집문에는 강제로 열리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집에 있던 강아지가 복면을 쓴 남자를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근거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의 행동을 보면 목표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털거나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진행되던 중 피해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친구의 약혼자가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토니 다슨이라는 남자는 피해 여성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피해 여성에게 친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친구는 그녀의 집에 있는 비상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토니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토니 다슨을 찾아가자 그는 피해 여성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그의 DNA를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했고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토니 다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96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토니 다슨은 바로 노니의 오빠였고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토니 다슨은 2009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약혼했는데 그 여성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의 친구였습니다. 토니가 감옥에 수감된 후 그는 즉시 교도소 내의 갱단과 연락을 취했고 선물과 금품을 제공하여 갱단의 호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토니는 3명의 갱단 구성원들에게 총 $100,000, 하나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재산을 뇌물로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큰 금액을 제공한 이유는 갱단 조직원들이 밖에서 그를 감옥에 보내게 한 피해 여성을 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고용살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도관들에게 미리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토니는 예비살인 음모 혐의로 추가로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토니 다슨의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의 보험 수익자가 다름 아닌 토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의 사망으로 인해 토니는 보험사로부터 $300,000, 하나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과 토니 사이에 의혹을 품고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니 다슨의 행동은 노니의 실종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이 경찰에 토니가 노니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경찰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니의 친구, 가족, 그리고 그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용의자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여전히 토니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며 노니 실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토니로부터 제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토니의 증언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토니와 노니가 친남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형제라는 이유로 토니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 때문이었죠. 그러나 더 깊이 분석해보면 몇 가지 비합리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2006년 11월 18일, 노니는 자정에 그리즐리 로즈 술집을 떠났고 11월 19일 새벽 2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각각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로 정확성이 보장된 데이터입니다. 토니는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11월 19일 오후 2시였고 그녀가 쇼핑몰에 스무디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계획된 범죄라면 일반적인 범죄 심리에 따르면 범행 시간은 가장 취약한 시간대, 즉 노니가 술집을 떠난 후 30분 이내인 새벽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즐리 로즈 술집은 토니의 집에서 약 37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노니는 차가 없었지만 토니의 말에 따르면 11월 18일 그날 노니가 그의 차를 타고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노니가 자정에 술집을 떠났다면 정상적으로는 12시 30분쯤 집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니의 진술에 따르면 노니는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약 90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90분 동안 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토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노니는 누군가와 데이트를 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약 노니가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면 그날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니는 집에 돌아온 30분 후에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했고 11월 19일에도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시간 분석을 통해 경찰은 노니가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한 시점이 매우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로그인은 그녀가 집에 돌아온 30분 후였고 오후 1시에 로그인은 그녀가 집을 떠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는 토니가 말한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하고 오후 2시 집을 나섰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점은 노니의 실종이 데이트 사이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토니가 노니의 실종을 초래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모든 군인을 위해 상업보험을 구매하며 군인이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수십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은 토니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9년에 토니는 여성사업 파트너의 사망으로 30만 달러,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노니의 실종 사건이 토니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해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의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범인과 피해자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범인이 토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세부사항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